할아버지, 우리 아빠 아세요? 여긴 우리 아빠가 누워 있어요. 누군가의 무덤 앞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어린 꼬마. 70대 대기업 회장 강도윤은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의 무덤 앞에 아이가 아빠라는 말을 하다니. 심지어 아들과 닮아 보이는 이 어린 꼬마. 이 아이가 설마 우리 가족인가? 혹시 내가 모르는 손주가 있었던 걸까? 과연 이들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도윤. 그는 이 나라 굴지의 대기업을 일군 회장이었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그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는 묘지에서 도윤은 늘 그랬듯 아들 강재현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팡이를 옆에 세우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재현아, 아빠가 또 왔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국화를 가져왔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덤 앞에서 아들을 그리워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옆에 조그마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11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무릎을 꿇고 작은 손으로 비에 젖은 묘비를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옷도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랜 것이 역력했습니다. 얘야, 너는 누구니? 도윤의 목소리에 소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소년의 눈매와 입골, 심지어 이마의 생김새까지 죽은 아들 재현과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재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강성우예요.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강씨성의 재현을 빼닮은 얼굴. 도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모랑 같이 왔어요. 엄마는 식당 일 때문에 못 오셨거든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거든요. 이모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혼자 아빠께 인사드리고 있었어요. 성우는 고개를 돌려 멀리 화장실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얼굴은 사진으로만 봤는데 사진 속에서 아빠가 항상 웃고 계셨어요. 엄마 말로는 아빠가 저랑 똑같이 생겼대요. 아이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재현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엄마는 힘든 일에도 저 앞에서는 항상 웃어주시지만 가끔 혼자 울고 계실 때가 있어요. 제가 라면 끓이는 법도 알고 혼자서도 잘 지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소년의 그리움 어린 눈빛과 애어른스러운 말투를 보며 도윤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모르고 있던 진실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아이가 정말 재현의 아들이라면 왜 지금까지 몰랐던 걸까요? 내 어머니 이름이 뭐냐? 이서연이요. 엄마는 정말 예뻐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저를 너무 사랑해주고 계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10여 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지만 자신이 냉정하게 막아선 그 여인. 그리고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아이는 혹시 재현과 서연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 것일까요? 바로 그때 멀리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우야, 어디 있니? 저기 이모가 오네요. 그렇게 조그만 아이는 이모한테 걸어갔습니다. 도윤도 왠지 모르게 이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도윤은 무릎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재현의 아들이라면 자신은 지난 10년 동안 친손자를 모른 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10여 년 전 대학가의 작은 한식당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던 강재현은 아버지 도윤의 재벌가 아들이라도 고생을 해봐야 한다는 말에 따라 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아르바이트생으로 서빙을 하던 이서연을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 배경도 집안도 아무것도 모른 채 일을 하다 만난 두 남녀는 자신들도 모른 채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 빈자리를 서로 채워주며 사랑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오래갈 수는 없었습니다. 강도윤 회장이 이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줄 알아. 내 아들은 지금 수천억대 재산가 딸들이 줄을 섰어. 미안하지만 너 같은 애랑은 안 된다. 회장실로 불려온 서연을 위아래로 훑으며 도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권위와 돈의 힘으로 사랑을 짓밟으려는 그의 모습에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장은 한마디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재현이랑 헤어지세요. 그 대신 이 수표 가져가세요. 헤어지는 대가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거액의 수표를 보며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한테 이러실 수 있나요? 이딴 돈 안 받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고요. 서연은 뿌리치고 나갔지만
도윤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재현에게 정략 결혼 상대를 제시했습니다. 한유린, 강남 땅부자로 유명한 부동산 재벌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소유한 부동산이 2천억이 넘는다는 소문도 있었죠. 그 집안의 딸 유리는 도윤이 보기에 아들의 배우자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서연이를 사랑해요. 사랑보다 중요한 게 있다. 책임이야. 내가 이 가문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책임 말이다. 부동산은 이제 더 구할 길도 없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너네들은 대한민국 최고 부자가 될 거다. 하지만 재현은 유린과의 만남에서 조금 의문을 느꼈습니다. 강남 부동산 재벌 집안의 딸이라는 유린이 유독 재현 집안의 돈 얘기만 자주 했던 것입니다. 결혼하면 자산 관리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전 그쪽 전문이거든요. 재현 씨는 얼마나 물려주신대요? 형제가 몇 명이더라. 재현 씨가 첫째니까 혼자 다 받는 건가요? 재현은 왠지 모를 이상함을 느꼈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재현과의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뱃속에는 이미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울까 고민했지만 서연은 결국 아이를 지켜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낼 거야. 그 결심이 훗날 10년을 버틸 힘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의 서연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재현은 결국 한유린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웨딩홀에서 치러진 결혼식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두 명문가의 결합이라며 축하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현의 얼굴에는 행복보다는 체념이 어려 있었습니다. 재현아,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도윤은 만족스러워했지만 재현은 마음 한켠이 비어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리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름답고 교양 있고 사교계에서도 인정받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에게는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리는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강민우가 태어났을 때 도윤은 기뻤지만 재현은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전혀 닮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생아는 다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자라면서 아빠를 닮을 거예요. 유린의 말에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의구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애써 외면했습니다. 문제는 재현의 건강이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고혈압이 있었지만 결혼 전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그리고 절제된 식단으로 관리가 가능했으니까요. 여보, 남자가 사회생활하려면 술자리는 필수예요. 회식 빠지면 왕따 당한다고요. 유리는 술을 못하는 재현을 계속 부추겼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지 않던 재현에게는 큰 부담이었지만 유린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술자리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도 제대로 안 챙겨 드시고 이래서야 어떻게 해요? 괜찮아, 젊으니까. 재현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유리는 묘하게도 재현의 건강관리에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고지방 음식을 자주 주문해주고 야식까지 챙겨주며 살찌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유리는 은밀하게 보험을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 명의로 생명보험 3건을 연달아 가입했고 본인이 모든 수익자로 등록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재현은 아내의 치밀함에 감탄했을 뿐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느 비오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또다시 억지로 참석한 회식에서 과음을 한 재현이 택시로 집에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함께 급성 심근경색이 찾아온 것입니다. 병원에. 재현은 간신히 중얼거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재현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유린의 표정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장례 절차부터 챙기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충격이 커서 아직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했지만 유리는 이미 머릿속으로 보험금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3건의 보험금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서연은 갓난아기 성우를 품에 안고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재벌가의 아들 재현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현아,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헤어졌지만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품속의 아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오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출산 후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시장에서 생선 손질부터 시작해서 오전에는 식당 설거지,
오후에는 청소,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까지 서연의 하루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도 성우 때문에 참을 수 있어. 손등은 세제와 생선 비늘에 갈라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핸드크림조차 사치였습니다. 그 돈이면 성우에게 우유 한 팩이라도 더 사줄 수 있었으니까요. 성우가 조금씩 자라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린이집비, 학용품비, 병원비까지 들어갈 곳은 많은데 수입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8살이 된 성우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아버지 사진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아이 앞에서만큼은 억지로라도 웃으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우는 소리 들었어요. 제가 착하게 있을게요. 성우의 조숙한 말에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뛰어놀 시간에 혼자 있어야 하는 아이가 안쓰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유리는 민우를 데리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으로 받은 거액의 돈으로 사립학교 학비를 내고 해외 캠프까지 보내며 상류층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모두 유린이 만들어준 허상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손은 더욱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났습니다. 엄마, 저 아빠 닮았죠? 성우는 아버지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재현을 쏙 빼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까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성우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런 서연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성우는 아버지 사진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는 날까지 그 사진은 성우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성우와의 만남 이후 도윤은 그날 밤부터 찝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연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도윤은 회사 내 조사팀을 이용해 서연의 현재 거주지와 일터를 파악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서연이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중 오후 시간대에 근무하는 식당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묘소에서 성우를 만난 며칠 후 도윤은 결심을 하고 서연의 일터를 찾았습니다. 번화가 뒷골목에 자리한 작은 식당. 도윤이 정장 차림으로 들어서자 식당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평범한 동네 식당에 어울리지 않는 그의 등장에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설거지를 하다가 나온 서연이 도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쥔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0여 년 전 회장실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 왜 여기에 나타난 것일까요? 서연 씨.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서연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거친 손, 피곤에 지친 얼굴.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빛나는 강인함.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내가 틀렸소.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인한 회장이 한 여성에게 사과하는 모습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인지.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10년 전 그토록 냉정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 순간 식당 문이 급하게 열리며 한유린이 민우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회사에 심어놓은 직원을 통해 시아버지가 죽은 남편의 전 여친을 만나러 갔다는 소식을 듣고 불같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시아버님께서 이런 곳에 왜? 유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현의 장례식 이후로 도윤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자주 접촉하면 혹시라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리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현 씨 아들이라니. 우리 민우 아빠가 이런 곳에서 일하던 여자와. 그 말을 듣고 있던 성우가 방과 후 학교에서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도우러 온 것이었지만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성우는 유린 옆에 서 있는 민우를 보았습니다. 또래의 아이였지만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고 자신보다 한 뼘은 더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형은 아빠랑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요. 성우의 순수한 한마디가 식당 안을 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1살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어른들 사이의 긴장감을 한순간에 높였습니다. 도윤은 민우와 성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성우는 재현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눈매, 입골, 심지어 말하는 버릇까지. 반면 민우는 재현과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뭘 알겠다고 그런 소리를 해.
유린이 날카롭게 소리쳤지만 성우는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아빠 사진 보여주셔서 아빠 얼굴 다 외웠어요. 저는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이 형은 전혀 안 닮았어요.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성우가 정말 재현의 아들이고 민우가 재현의 아들이 아니라면 식당 안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유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고 서연은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 성우를 자신 뒤로 숨겼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처음으로 민우와 성우를 나란히 본 순간의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비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회사 신용정보조사팀에 연락해. 급한 조사건이 있어. 라이트 크레딧은 도윤의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신용정보 회사였습니다. 회사 내 전문 조사팀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의 신용정보와 생활 패턴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유린과 강재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시오. 결혼 전후의 금융거래 내역, 보험 가입 현황, 의료 기록까지. 사흘 후 도윤의 서재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유리는 재현과 결혼하기 전부터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었으며 임신 시기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결혼 직후 재현 명의로 생명보험 3건을 연달아 가입하고 모든 수익자를 본인으로 설정한 사실이었습니다. 재현의 생활 패턴도 결혼 전후로 극명하게 달라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규칙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혈압을 잘 관리했지만 결혼 후에는 급격히 체중이 늘고 음주량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망 직전 한 달간은 거의 매일 회식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재현의 친구들을 찾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공개한 재현의 카카오톡 메시지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와이프는 회식은 필수 참석하라고 하네. 너무 힘들다. 오늘은 와이프가 소개해준 부동산 업계 사람들 만나러 간다. 또 술이야. 혈압약 먹으려 했는데 유린이가 젊은데 뭘 그런 걸 챙기냐며 그냥 두라고 해.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재현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지만 유린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자리를 계속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민우와의 면담에서 드러났습니다. 조사팀이 조심스럽게 민우에게 질문한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엄마가 밥을 직접 해서 먹었던 적은 거의 없어요. 아빠는 항상 배달 음식으로만 저녁을 드셨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우의 증언에 따르면 재현이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리는 재현이 배고프다고 하면 그냥 배달 음식만 시켜줬고 그 때문에 재현의 건강 악화가 급속도로 진행됐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배달앱 주문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이 증언이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유린이 주문한 음식들은 대부분 고지방, 고나트륨 음식이었고 재현의 고혈압에는 치명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보고서를 읽으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동안 유리는 계획적으로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재현이 쓰러졌을 당시 치료했던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이었습니다. 유린이 남편의 위급한 상황에도 너무 태연해서 이상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보통 가족들은 당황하고 울면서 의료진에게 이것저것 묻는데 그 부인은 너무 침착했어요.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동시에 조사팀이 발견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보험금이었습니다. 재현 사망 후 유린이 받은 보험금은 총 15억 원이었고 그 돈으로 강남 부동산을 매입하고 민우를 사립학교에 보내며 상류층 생활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서연의 기록은 단순했습니다. 채무 없음, 성실한 근무 기록, 그리고 작지만 꾸준한 기부 흔적까지 힘든 생활 속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들은 방치 속에서 죽었고 모든 것이 저 여자 손에 넘어가 있었다는 말인가. 도윤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 아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죄책감과 진짜 손자를 10년 동안 외면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울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족 회의를 소집하여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한 것입니다. 회장실에는 유린과 민우, 그리고 서연과 성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리는 처음에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도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며칠 전 비밀리에 진행한 검사 결과였습니다. 민우는 재현의 친자가 아닙니다.
반면 성우는 재현의 친자가 확실합니다. 유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만만했던 표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재검사를 요구합니다. 유린이 소리쳤지만 도윤은 차분하게 계속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재현 사망 한 달 전 작성된 여러 위임장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의료전권 위임장, 재산관리 위임장, 모두 유린 씨 앞으로 되어 있더군요. 도윤은 서류들을 하나씩 내보였습니다. 재현의 통신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술자리 참석을 독려하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도록 부추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린은 항변했습니다. 내가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그냥 관리를 못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보험 가입, 위임장, 과음, 강요, 건강 방치. 모든 것이 유린이 재현의 죽음을 방조했음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아빠처럼 당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켜낼 거예요. 민우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니. 하지만 성우는 민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우린 여전히 형제야. 핏줄이 다를 뿐이지. 성우의 따뜻한 말에 민우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죄는 어른들의 것이었고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유리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여론의 비난 속에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도윤은 이사회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유일한 후계자를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제 친손자 강성우입니다. 이사회 임원들은 놀랐지만 도윤의 결연한 의지를 보며 받아들였습니다. 성우는 아직 어리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갈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도윤은 서연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룹의 복지재단에서 아동 청소년 지원 매니저로 일하시면 어떨까요? 서연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하겠습니다. 1년 후 서연은 복지재단에서 한부모 가정과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녀의 경험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평범한 학교에 다니면서도 주말에는 할아버지로부터 경영에 대한 기초를 배웠습니다. 도윤은 성우에게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성우야,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민우도 새로운 환경에서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성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형제애를 배워갔습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함께 재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마음이 아닌 평안한 마음으로 찾은 곳이었습니다. 재현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왔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내 아들 성우는 올바르게 자라고 있어. 도윤이 묘비에 국화를 바치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같은 엄마들이 덜 울 수 있도록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게요. 성우는 아버지 사진을 꺼내 묘비 옆에 놓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아빠를 닮은 사람이 될게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어요. 늦었지만 올바른 선택을 한 가족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강도윤 회장이 늦게나마 깨달은 것처럼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